한 젊은 여성이 사망했고 당국은 그녀가 남자친구의 아버지에 의해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휘트니 로브스는 겉보기에는 꿈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대학을 졸업했고 이제 막 자신의 경력을 시작했으며 앞으로의 인생이 모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가입니다. 처음에는 사고로 보였지만 이제 알라바마 주 경찰은 변호인들이 결백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한 아버지에게 중대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수사를 충격적인 방향으로 이끈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는 Law and Crime이 전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약 2달 동안 휘트니 로브슨이라는 여성의 죽음은 사고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 집에서 총에 맞아 숨졌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여기 휘트니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겨우 22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오번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원래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출신이지만 하고 싶은 일을 알았기에 오번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녀는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했고 저희는 그녀의 인테리어 디자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스타일과 그녀가 꿈꿨던 직업에 대한 안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5번 대학교에서 여학생 사교 클럽 소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많은 SEC 학교 학생들처럼 그녀도 대학 미식 축구를 좋아하게 되었고 가족과도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부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휘트니의 인생의 마지막 장은 비극적이고 예상치 못한 죽음이 있기 불과 몇 주 전 엘라베마주 버밍햄에서 펼쳐졌습니다. 휘트니는 우리가 항상 알고 있던 대로 리스토레이션 하드웨어에서 트레이드 컨설턴트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멋지고 독립적인 여성은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릴 적 HGTV를 보면서부터 항상 꿈꿔왔던 바로 그 직업이었죠. 그 역할을 맡은 짧은 시간 동안에도 휘트니의 새로운 동료들과 상사는 그녀의 친절함, 재능, 세심함, 그리고 성실함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휘트니를 알았던 사람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왜, 얼마나 오랫동안이든 상관없이 그녀의 빛나는 영혼에 감동받고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누구의 삶이든 그 상실을 이해하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단순히 올바르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줄 것이 많았던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경찰이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수사에 대해 알게 된 내용과 경찰이 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남성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프리 스콧 타워즈입니다. 그는 54세입니다. 그는 엘라바마 출신이며 휘트니의 생명을 앗아간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AL.com에 따르면 그는 그녀 남자친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현재 타워스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면서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그의 유일한 사진은 그의 머그샷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경찰이 휘트니의 죽음과 관련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찍힌 것입니다. 저는 타워스 변호사들에게 연락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뢰인이 평생 성실하고 모범적인 시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전과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제 휘트니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7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날 경찰은 엘라베마 트러스빌에 있는 한 주택으로 출동했는데 트러스빌은 버밍햄에서 북동쪽으로 약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밤이었고 경찰에 따르면 총성이 울린 시각은 대략 밤 9시 20분쯤이었습니다. 총에 맞은 사람은 휘트니였습니다. 그녀는 버밍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날 밤 11시까지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총격이 발생한 집은 트러스빌의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는 이곳은 매우 좋은 동네이고 이 동네에는 여러 채의 큰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워스에 대한 신원 조사를 해보니 경찰이 출동한 그 거리의 주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7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L.com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그 사건을 고립된 사건으로 보고 대중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루 크라임을 챙겨보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경찰은 또한 그 당시 누군가가 구금되었다고 밝혔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나 사건을 둘러싼 상황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엘라바마주 제퍼슨 카운티의 검시관은 휘트니의 죽음을 사고로 판정했지만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엔 단순한 비극으로만 여겨졌고 범죄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이 결코 극복할 수 없을 엄청난 비탄과 한 생명의 상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것은 범죄 사건, 매우 중대한 범죄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휘트니의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중대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휘트니가 엘라바마 트러스트빌에 있는 그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지 약 2달 후 트러스트빌 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인용문: 경찰서 형사수사과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2026년 5월 11일 제퍼슨 카운티 지방검찰청을 통해 트러스트빌의 제프리 스콧 타워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제프리 스콧 타워스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타워스는 5월 11일 별다른 문제 없이 체포되었고 보석금을 낼 수 있었으며 그 보석금은 $50,000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이 사건이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풀려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프리 스콧 타워스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보낸 전체 성명입니다. 로버슨 양에게 일어난 일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우리는 사실이 타워스 씨가 전과가 없고 평생 생산적이고 성실한 시민이었으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용 끝. 이제 여전히 가장 큰 질문은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입니다. 우리는 휘트니가 어디에서 총에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 총성이 발생하게 된 경위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찰이 왜 이것이 처음에 생각했던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훨씬 더 어두운 일, 즉 과실치사라는 범죄 혐의라고 판단하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현재 타워스의 다음 법정 출석일이나 경찰이 휘트니의 사망 당시 집 안에서 있었던 일을 언제 공개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저희와 함께할 변호사분을 모시기 전에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휘트니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5번 플레인즈맨 학생신문에서 그녀의 자신감, 추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녀처럼 되고 싶고 그녀처럼 목표를 가지고 싶어요. 그녀처럼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정말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존 필립스 피해자 관리 변호사님, 머앤크라임에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엘라바마 사정을 잘 아시고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모두가 답을 찾으려 하는 큰 의문점이죠. 하지만 카운티 검시관이 지난 3월에 이 사건을 우발적인 총격으로 결론 내렸는데 2달이 지난 지금 제프리 타워스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정확히는 2달하고 나흘이죠. 네. 알다시피 타살 보고서나 부검 보고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건 그냥 타살이라는 단어뿐이죠. 제가 질문에서 이미 답을 말해버렸네요. 알다시피 검시관들은 단지 남자가 남자나 여자를 죽였는지만을 판단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왜 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총알의 궤적을 살펴보는 법의학적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죠. 화약 잔여물, 화약 문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내려고 하죠. 하지만 살인, 2급 살인, 과실치사인지 정당방위인지를 가릴 때는 그 시신만으로는 알 수 없는 많은 사실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검 보고서에서 검시관이 이건 과실치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드문 일이죠. 그건 주관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얼마나 자주 그리고 민사 쪽에서 많이 일하신 걸로 아는데 이런 과실치사 사건 같은 수사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 이런 수사는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실치사 사건의 경우에도 기소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건 보통 더 쉬운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대배심은 소집할 필요도 없고 독성 검사나 혈흔 분석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1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게 정상에서 벗어난 건 아니에요. 경찰이나 검사들이 제대로 하려고 할 때는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걸 확인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것처럼 보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은 이번 사건에서는 과실치사 혐의가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증인들의 발언, 태도, 증언 방식을 다뤄야 해요. 쟁점이나 실제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제 근처에 총 소품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샤피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총을 꺼내 들고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서 총이 발사되어 이 불쌍한 소녀가 목숨을 잃은 거죠. 문제는 어느 정도의 의도와 무모함이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쏠 거야 라고 말하며 겨누는 것이 한 경우죠. 그건 분명한 의도를 드러낸 거잖아요. 하지만 보통 과실치사에서는 그건 무모한 행동이나 총기와 관련된 실수로 벌어진 행동인데 제 생각엔 총기와 관련된 건 항상 무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2달간의 수사, 그러니까 과실치사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제가 피해자 가족이라면, 그리고 보통 제 의뢰인들이 그런 분들이죠. 전혀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딸은 이제 우리 곁에 없어 자신의 이야기를 못합니다. 누가 있었는지 모르고 그날 밤 집에 또 누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토요일 밤 9시 20분이었다는 것만 압니다. 여기가 타워의 집인 것 같고 정말 멋집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막다른 길에 있는 집인 것 같고 그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게 살인 사건이었다면, 그리고 이건 그런 게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그런 경우일 테니까요. 과실치사 사건에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즉, 누군가가 과실치사로 유죄가 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요? 맞아요.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전형적인 경우와 달리 저는 엘라베마 대학교 로스쿨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로스쿨을 다녔던 곳이 이 사건이 일어난 버밍햄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버밍햄 지역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로스쿨에서 형사법 입문을 배우면 사람들은 살인을 떠올리죠. 계획이 있고 누군가를 죽일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잠깐이라도 들면, 맞죠? 배심원들조차도 글러브 박스에서 총을 집어들고 그것을 여는 행위가 미리 계획할 시간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을 싫어해. 어떻게 독살할지 찾아야겠어. 구글에서도 검색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와 다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일종의 격정 상태이죠. 맞죠? 화가 나 있는데 상황이 점점 커지거나 도로에서 시비가 붙었다가 갑자기 총격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맞죠?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는 건 총이 있고 그 총이 나오고 실수로 또는 부주의하게 사용돼서 발사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건 사고와 무모함과 만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만약 그 무모함이 너무 심해지면 다시 살인 범죄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기소를 하게 되는데 올바른 혐의로 기소하고 싶어 하죠. 억지로 더 무거운 혐의로 기소하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이 가진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기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무거운 혐의로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 2달 동안 그들은 가족을 만났고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2명 이상 있었다고 가정하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그녀와 관계가 있었던 다른 젊은 남자, 그러니까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것 같은 그 사람이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총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미성년자가 그것을 손에 넣고 부모가 무언가로 기소되는 이런 사례들을 봐왔습니다.
그것은 종종 과실치사 혐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Um, 그리고 사람들이 총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거나 술과 함께 총을 가지고 있거나 if, you know, 장난처럼 총을 가지고 노는 경우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리고 엘라바마 같은 주는 주 전체적으로도 총기 규제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은 곳이라는 평판이 있죠. 매사추세츠나 뉴욕 같은 곳에 비하면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도 알고 싶어요.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는 5만 달러 보석금으로 구금 중입니다. 그리고 트러스트빌 경찰서가 이 체포 소식을 발표했을 때 게시물의 댓글란에 보면 여러 사람이 가장 많이 남긴 댓글이 바로 설령 과실치사 같은 상황이라 해도 어떻게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이렇게 될 수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고 어쩌면 하룻밤도 감옥에서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은 가족들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족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엘라베마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업무는 대부분 플로리다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정의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쓰입니다. 정의, justice. 제 자동차 번호판에도 있어요. 어떻게든 그걸 얻었죠. 하지만 가족마다 그 의미를 다르게 정의하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끔찍한 일을 겪게 되면 맞죠. 누군가를 잃었거나 사지가 마비된 경우, 특히 자녀나 부모를 잃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 먼저 제대로 해결되길 바라죠. 맞죠. 당신을 죽인 사람이 거리에 있으면 정의가 없는 거니까요. 매우 드물죠. 그리고 행정적 정의라는 것도 있어요. 조던 데이비스처럼 정의가 실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가 총에 맞아 사망한 후 그의 어머니는 실제로 연방 하원 의원이 되었어요. 그녀는 의회에 청원하고 또 청원했죠. 그리고 루시 맥베스는 끝내 연방 하원 의원이 되어 워싱턴 DC에서 총기 규제 법안을 위해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 움직임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도 그와 함께하며 때로는 여론의 장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죠. 당신은 자녀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 가족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미국 헌법부터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여기 권리 장전이 있는지, 보석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그에게는 적정한 보석금이 책정되어야 하고 변호사를 따로 만나 상담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의 딸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없으니까요. 그들의 딸은 이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에게도 그게 너무 낮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결국 이 총이 수정헌법 2조에 의해 보호받는 물건이었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지 잘못된 방식으로 방치되었거나 사용되었을 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석금이 예를 들어 판사가 이 사건을 보고 그냥 1만 달러로 정했다면 검찰이 얼마나 강한 사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10만 달러, 나 그 이상으로 정했다면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가 10%만 내면 된다면 사실상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풀려나기 위해 내야 하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셈이죠. 보석금이 그렇게 낮게 책정된 걸 보면 판사가 이 사건을 그렇게 강하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확실히 그렇죠. 왜냐하면 판사가 책정한 보석금에 대한 보도 때문에 대중의 압박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관련된 사건, 예를 들어 경찰관 폭행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전국적으로 보석금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판사들은 항상 법정에서 경찰관들과 함께 있고 경찰을 보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폭행이 노숙자에게 가해졌을 때는 보석금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냐고요? 아마 그래야겠지만 그게 범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이게 20살, 19살짜리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아니면 대학 졸업생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술이 관련되어 있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공정한 보석금을 정하려고 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입증 책임을 충족할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And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기로는 주에서 얼마나 이의를 제기했는지 잘 모릅니다. 보통은 주에서 판사님, 우리는 보석을 불허하거나 아니면 보석금을 100만 달러로 해달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정보가 너무 적다 보니 제가 이 상황을 너무 깊게 해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개된 성명을 봤을 때 Johnny Ameri라는 버밍햄의 형사 변호사입니다. 그가 자신의 의뢰인에 대해 한 말은 사실이 밝혀지면 타워스 씨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이 드러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고 건실한 시민으로 살아왔으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시민이고 생산적이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그날 밤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의뢰인을 위해 강조하고 싶을 겁니다. 타워스 씨는 소셜미디어가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유일한 사진은 과실치사 사건 머그샷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만약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간다면 피고인의 인격적인 부분, 즉 성격이나 인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론 재판이 가장 먼저 달려들죠. 변호사들은 언론 발표에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며 그는 그 점에서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더 이상 형사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아직 한 건 남은 듯합니다. 조 이그조틱 때문에 형사 변호를 할 기운이 다 빠졌거든요. 하지만 때때로 제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좋아, 이 머그샷은 떼고 대신 쓸 좋은 사진을 줘. 그러면 누군가 네 사진을 쓸 수도 있어. 가끔은 아무것도 공개하기 싫을 때도 있어. 그리고 다시 한번 과실치사의 주관성에 관해서 말하자면 제가 주관적인 범죄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상황이나 정황 증거가 때로는 범죄 이력이나 윤리, 도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라는 상황에서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으니 당신은 처음부터 그를 두둔하려고 하겠죠. 당신의 형사 변호 의뢰인에 대해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죠. 그들을 그냥 두세요. 사건이 주목받을수록 그 사람이 피글리 위글리나 윈딕시에서 더 괴롭힘을 당할 테니까요. 여기는 엘라베마입니다. 피글리 위글리 얘기가 나올 줄이야. 맞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중요하고 보석에도 영향을 주고 얼마나 빨리 기소될지도 좌우합니다. 보통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거든요. 총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든지 아니면 거실에서 총을 던지고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실치사와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가 보통은 나와 있죠. 보통 이때쯤이면 더 많은 정보를 알아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 불쌍한 젊은 여성의 가족을 생각하게 돼요. 그분들은 아마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겠지만 여전히 슬픔과 어둠 속에 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실치사 혐의가 그들의 가족 같은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민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우선 여기에는 명백히 부당 사망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엘라바마에서 한 가족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당 사망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했는데 주 정부 관계자들은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다시피 소송은 손실이 발생한 날짜, 즉 총격이 있었던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민사 소송은 그 시점부터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애도를 마치고 나면 물론 자식을 잃은 슬픔은 결코 끝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일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당 사망 소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보험이 되어 있는지 자산이 있는지입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분석이지만 이 사건은 총격건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을 상대로 부당 사망 소송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저희는 심지어 어떤 사건에서는 총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총기가 오작동했을 경우에는 면책 조항이 있지만
총기 제조업체나 판매업체 등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허용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알지 못하는 거죠. 보험약관상 이런 사건은 보장 대상이 아니고 사건 진행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형사뿐 아니라 민사 변호사 비용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건을 맡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버밍엄에는 이런 사건을 다루는 제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죠. 분명히 이 사건은 아직 더 밝혀져야 할 점이 많습니다. 앞날이 창창했던 젊은 여성을 잃은 매우 비극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존 필립스, 피해자 권익 전문 변호사님, 러앤 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워스가 언제 다시 판사 앞에 서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경찰이 그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러앤크라임에서 전해드린 사건 소식이었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는 구독해주시고 피콕에서는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